현 상황에서 총 4대 2737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조기 경보 통제기 같은 경우는 사실 현실적으로 4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번에 새롭게 이제 도입되는 조기경보 통제기 그 피닉스 선정에 대해서 좀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페이퍼 플랜인데 조기 경보기 입찰하니까 넣어보자 해서인데 덜컥 된 거예요. 아직까지 비행할 수 있는 기체가 없다 보니까 항공안전상 날아도 되는 비행기냐에 대한 인증부터 새로 받아야 돼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한 비용과 시간보다 더 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뜨거운 방산 이슈와 한국 방산 기업들의 정보까지 알려드리는 디펜스 크러쉬의 김태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 플래툰의 홍희범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한국은 아직까지 개발하지 못한 바로 조기 경보 통제기입니다. 지금 이게 조기 경보 통제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공군에서 진짜 오래전부터 원하고 있던 거고 90년대에는 정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될 것 같이 보였으나 하필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IMF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 연기가 됐다가 2002년에 재개돼가지고 2737 피스아이 조기 경보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 통제기 4대가 과연 실전 운영하기에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완전 빠듯한 수준이고 사실 비싸서 못했죠. 사실 공군에서야 네. 뭐 6대, 8대 이 정도로 처음에 숫자는 많이 나왔지만 이 참 늘 예산의 압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그 예산 안에서 그나마 최대로 조사를 숫자라고 해서 내는 거지 4대면 충분하니까 그걸로 끝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보통은 이런 장비들은 3교대로 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대는 이제 정비, 한 대는 훈련, 그리고 한 대가 실제 임무를 수행하고 이 4대가 된 게 그래도 한 대 정도는 예비로 있어야지 않겠냐라는 걸로 했으니까 4대면 정말 최소한의 숫자인 거죠. 게다가 또 문제가 이게 사실 제일 이상적인 거는 24시간 동안 교대로 운용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 4대 중에 한 대만 뭐 고장이 나 있다 이래도 24시간은 힘들거든요. 한 대에 8시간씩 띄운다는 건데 3대 24시간 돌리고 나면은 그 중에 3대 중에 또 한 대는 정비를 한다 이런 식으로 공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대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런 이 의견이 시작부터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운용 중인 그 보잉의 이제 피스아이 그렇죠. 요게 이번에 이제 탈락을 했다. L3Ls의 이제 피닉스 그렇죠. 이게 이제 또 최종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좀 일각에서는 약간 보잉이 좀 자만한 거 아니냐. 사실 2737이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지금 운용은 받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지 비용이 높아지고 조달 단가가 높아지는 이런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이미 운용 중인 기체다 보니까 2022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시작됐거든요. 2차분이. 2차분 4대 역시 2737로 선정되는 건 뭐 거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보잉 쪽의 가격 인상이 문제가 되면서 2차 사업의 입찰이 무려 4차례나 유찰되고 4번이나 이어졌어요. 결국 최종 입찰인 4차,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있었죠. 여기서 보잉이 3차와 동일한 제안서를 제출해버리면서 실질적으로 입찰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 얘기죠. 왜냐면 보잉은 우린 입찰 포기한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3차에서 떨어진 입찰 내용을 그대로 제안했으면은 뭐 4차 안 들어가겠다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피닉스가 최종 선정이 됨으로써 예. 또 일각에서 이제 싸니까 예.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 그럼 성능 자체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성능이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차이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탐지거리라든가 어떤 제원표상 성능 얘기지만 그러면 제원표상의 성능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무래도 2737은 소형 여객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꽤 넓어요, 내부가. 반면에 이 타기종들은 비즈니스 제트이다 보니까 약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큰 차이가 나는 게 항공관제 콘솔, 즉 사람이 앉아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 작업자리, 작업대 자리가 이 보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737은 최대 10개까지 할 수 있는데 이 G550 CAW는 6개였고 이번에 피닉스도 비슷한 숫자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뭐 이렇게 이렇게 적으니까 이거 못 써 이 정도는 아니고 다만 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긴 한 거죠. 그러니까 불편함은 약간은 있지만 그래도 뭐 성능적인 부분들에 큰 영향은 없다라는 차이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심각하게 뭐 결함이다 이 정도는 아니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의 이 탑재된 ELW2085 이 이스라엘 레이더 시스템은 능동 A사 즉 능동 전자 수사 방식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스캔할 수 있는 표적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은 이런 우위를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운용상에 큰 어떤 차이가 될 정도는 아니라는 게 대부분의 어떤 견해고요. 게다가 또 이 피닉스의 탑재된 레이더 자체는 이 G550 CAW에 탑재돼 가지고 여러 나라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나름 검증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L3 해리스는 미국의 방산업체, 유력 방산업체죠. 그렇긴 한데 문제는 이 피닉스는 L3 해리스는 직접 만드는 게 단 하나도 없어요. 미국 건데 미국 게 아니다. 약간 이런. 회사는 미국 게 회사는 맞는데 미국 건데 이게 지금 이 피닉스란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우선 탑재되는 레이더 및 상전 장비는 이스라엘제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캐나다의 bombardier 글로벌 6000, 캐나다 거예요. 한마디로 캐나다 비행기에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실은 건데 그럼 미국은 뭘 하냐? 뭘 하지? 심지어 이 비행기에 레이더를 싣는 체계 통합도 결국은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뭘 만들고 기술적으로 뭘 하는 거에서 L3 헤이스가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약간 좀 과장하면 5%상. 그쵸. 예. 그러니까 그냥 부품 다 사다가 그냥 이름만 그냥 메이드 인 USA로. 이스라엘과 캐나다의 합작 조기 경보기, 그러니까 거의 이스라엘의 조기 경보기를 미국 업체가 마케팅을 해주는 수준, 약간 그거에 더 가까운 느낌이 아닐까. 자,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이제 도입되는 조기 경보 통제기 그 피닉스 선정에 대해서 좀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실전에 투입된 적이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작전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좀 우려 섞인 말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실전에 투입되지 않았다까지는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2737도 도입 시점에서 실전을 운영 안 했으니까. 근데 사실 실전의 문제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있어야 되잖아요, 비행기가. 비행기가 아직 없어요. 무슨 얘기냐? 아직 플랜이에요, 계획이에요. 이게 지금 G550 CAW가 운영을 하다가, 생산을 하다가, 이 G550이라는 기체가 단종이 되니까, 야, 그러면 이제 대체기로 이 글로벌 6500을 쓰자. 이렇게 해서 나온 페이퍼 플랜인데, 그게 마침 지금 우리나라에서 조기용복이 입찰을 하니까, 넣어보자 해서인데, 덜컥 된 거예요. 아직까지 비행할 수 있는 기체가 없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실전에서 검증하고 이런 건 둘째 치고, 이게 항공안전상 날아도 되는 비행기냐에 대한 인증부터 새로 받아야 돼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한 비용과 시간보다 더 들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떤 우려해야 될 변수가 남아있는 거란 얘기예요. 피스아이 같은 경우에도 UGB. 그렇죠. UGB 때문에 좀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구매한 가격보다 뭐 UGB가 뭐 더 크다. 이번에 만약에 이제 피닉스 도입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피스아이의 사례처럼 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니냐. 뭐 구매했던 가격보다 유지 비용이 더 좀 앞으로 부담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게 이런 고가 장비들은 도입 단가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 비용도 봐야 되는 게, 유지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긴 해요. 문제는 그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냐 아니냐의 문제긴 한데, 피닉스하고 2737을 놓고 보면 피닉스 쪽이 비즈니스 제트이기 때문에 더 유지비가 서류상으로 낮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봤을 땐 이 피닉스가 유리하니까 입찰이 이겼다. 이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 종합 전체 전력으로 봤을 때의 유지비와 어떤 시행착오, 이런 효율,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과연 어떨까라는 거죠. 모든 거는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돼야지 그만큼 싸지는 거잖아요. 근데 2737 4대, 8대밖에 안 되는 게 또 둘로 나눴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8대가 돌아왔다. 8대 운영하는데 만약에 같은 기종 8대면은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 계량이에요. 왜냐면은 이거는 한번 도입하면은 20-30년은 써야 되는 물건이거든요. 이 2737도 앞으로도 플러스로 10몇 년은 최소한 더 쓰라. 맞죠? 그다음에 이 새로 피직스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30년 주기로 봐야 될 그런 오래 써야 될 물건이고, 그렇다면 중간에 성능 개량 뭐 이런 건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둘둘 나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 대로 8대면은, 한 기종으로 8대면은
성능 개량 사업을 한 방에 때려 넣을 수가 좀 있는데 싸게 해달라고 하기도 그렇죠. 협상이 높아지죠. 편하죠. 예. 그런데 이걸 둘둘 나눠야 되니까 나중에 뭐 성능 개량 사업하고 이럴 때 결국은 추가적으로 돈 들어갈 여지가 더 생기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혹시나 이제 다른 기종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전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시너지가 좀 오히려 안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건 있어요. 왜냐면은 예, 예. 승무원 훈련, 교육과 훈련 유지 이게 둘이 이완해야 되니까 그게 또 골치 아픈 거죠. 이 737 한 종류면, 그러니까 기종 하나면은 그거 하나로 쫙 돌려가지고 하면 되는데 둘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애초에 두 개로. 그렇죠. 교육 코스를 예, 완전히 예, 나눠야 예. 되니까 돈을 좀 더 들이더라도 그냥 2737을 산 추가, 그러니까 E7이죠. 미군 정식명으로. 예. 그걸 더 사는 게 낫지 않았겠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거고. 또 변수가 없다 쳐도 이렇게 둘로 나눠진 어떤 기체 운용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부담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새로운 조경보기가 도입이 됐었을 때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기술 협력 기대감이 좀 붙을 수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은 LIG 넥스원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뭐 단거리 뭐 공대공 또는 뭐 장거리 공대공, 뭐 공대함 유도탄 사업에 대한 또 추진, 이런 기대감도 좀 붙어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육해공, 뭐 어우를 수 있는 뭐 무인체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시장이 불안정했었을 때는 방사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자 역할을 함으로써 막 휴전이나 또는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와주고는 있지만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러면 방산주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질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올해뿐만 아니라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뭐 방위비 증액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사태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제가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수주 쪽에 대한 부분들만 확인이 되면은 약간 이런 계단식 상승으로서의 좀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전망 자체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반도체도 잘 되고 있고 또 그리고 뭐 방산도 마찬가지, 원전도 마찬가지, 조선도 마찬가지. 결국에 이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쪽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있는 만큼 K방산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단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진입을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는 지금은 조금은 기다리셨다가 매수하는 관점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 뭐 대표적으로 뭐 현대로템,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또는 뭐 LIG 넥스원과 같은 일부 이런 방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그 3대장 종목들은 뭐 충분히 밀렸을 때는 계속해서 우리가 좀 그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어떤 이 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어떤 방산 기업들에 대한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그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뤄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안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펜스 크러쉬, 오늘은 조기 경보 통제기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는 더욱 재미있는 방산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